여기 명품 소파인데 옷 좀 털고 앉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집에 손님 있을 때 곤란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67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2019년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고 손이 많이 가는 동그랑땡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붙여지는 동그랑땡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민수가 좋아할 거야.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낡은 보자기에 정갈하게 싸서 저는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제가 평생 살아온 9평짜리 월세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아직 집 정리도 안 됐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깔끔한 공간.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며느리. 명품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제 월세 1년치는 될 법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음식 좀 해줄까 싶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그의 표정에서 반가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택배 기사를 대하는 듯한 태도. 하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런 대접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잡채랑 동그랑땡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밖에서 다 사 먹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 그는 제 보따리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일단 놔두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엄마도 건강하시죠? 짧은 대화. 그 사이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소파에 앉으시기 전에 옷 좀 털고 앉으세요. 그거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건데 한 1,000만 원 넘게 줬거든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남색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 깨끗이 빨아 입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소매 끝은 약간 해지고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미안하구나. 그럼 의자에 앉을게. 아, 그게 아니라. 에휴, 그냥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은 제 옷을 훑으며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참자. 민수를 위해서. 저는 속으로 되뇌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백화점에서 주문했다는 음식들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도와주시려면 그 고무장갑 끼세요. 제 손 피부 관리 받는 거 아시잖아요. 손 피부 관리.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일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 거친 손등과 갈라진 손가락 마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밤낮 일해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도우며 저는 주방 한편에 놓인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도자기 제품들. 그중 유난히 화려한 접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접시 참 예쁘구나. 아, 그거요? 독일 브랜드인데 한 세트에 500만 원 정도 했어요. 500만 원. 제 월세 10개월치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중간에 앉았고 며느리는 마치 주인처럼 상석에 자리했습니다. 자, 드세요. 어머님도 편하게 드시고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를 들며 저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젓가락만 사용해온 손에 포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컥. 그릇이 식탁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화려한 도자기 접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미안해. 세상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깨진 접시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어머님 월세보다 비싼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2달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니, 조심해야지. 이게 장난이야? 삐져서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빚어서라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에휴, 됐어요. 어차피 새로 사야 하니까. 근데 다음부턴 정말 조심해 주세요.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접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며느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민수야, 건강해라. 네, 조심히 가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나 지인들 초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오면 창피하다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닫힌 문. 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휴, 진짜 피곤해 죽겠네. 왜 맨날 음식을 싸들고 와? 누가 먹으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해. 민수를 위해서. 민수가 행복하려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원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남색 가죽 표지에 금빛 글씨. 국세청 특별조사관 박순덕.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20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그 이름. 은퇴 후 10년간 꺼내본 적 없던 그 수첩. 아직은 아니야. 참아야 해. 저는 수첩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며느리의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닥터 제이 성형외과.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들. 고급스러운 로비. 그리고 상담료 안내. 상담 30만 원, 쌍꺼풀 수술 300만 원.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볼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낡은 수첩을 꺼내보는 것. 표지에 새겨진 국세청 특별조사관이라는 글씨를 보며 저는 잊고 있던 감각을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관찰하는 법, 기록하는 법,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법. 저는 며느리의 병원 근처를 지나가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닥터 제이 성형외과. 화려한 간판 아래로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명품 옷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저렇게 손님이 많은데. 저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병원 입구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병원 직원들의 움직임, 진료시간 안내판,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20년간 배운 건 쉽게 잊히지 않는구나.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며느리 최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함이 넘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성형 전후 사진들. 접수대 뒤로는 젊고 예쁜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좀 받아볼까 해서요. 네, 그럼 여기 대기하세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저 할머니가 무슨 성형을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듯한 표정.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대기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여기 원장님 실력 좋다고 소문났대. 근데 비싸긴 해. 쌍꺼풀만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저는 병원 입구에 붙어있던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받는 거였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접수 창구에서 다른 환자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고객님,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하시면 15%까지. 현금 영수증 미발급. 그 순간 저의 오래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탈세야.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닌 다른 상담실장이 맞아주었죠. 어르신 어떤 시술에 관심 있으세요? 그냥 주름 같은 거요. 아, 보톡스나 리프팅 말씀이시군요. 근데 어르신 연세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나오는 길에 저는 휴지통 옆에 버려진 영수증 한 장을 주었습니다. 닥터제이 성형외과 마이너스 보톡스 시술 현금 200만 원 영수증 미발급. 이 한 장의 종이가 제게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저를 식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병원 투자자분들이랑 식사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님도 가족이신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보자. 토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에는 며느리의 병원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원장님, 병원 정말 잘 되시네요. 요즘 예약이 한 달은 밀린다면서요? 호호, 그렇긴 한데 아직 멀었죠. 더 키울 계획이에요. 그때 한 여성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시어머니세요. 어머, 시어머니시구나. 어떤 일 하셨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예전에 가정부 일하셨어요. 그래서 살림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가정부.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특별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들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수백억 원의 탈세를 적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가정부라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은 가정부도 구하기 힘든데 시어머니가 살림 도와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가끔 집안일 부탁드리면 정말 깔끔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 이제 알겠구나.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더 높이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택시비 드릴까요? 괜찮아.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참 순하시죠? 절대 화 같은 거 안 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돌아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세무조사 수첩을 꺼내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백지.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깨끗한 페이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이 펜을 드는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 최지은 닥터제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혐의 내역. 1. 현금 수입 누락 추정. 2. 영수증 미발급을 통한 세금 포탈 의심. 3. 홈페이지 가격과 실제 청구 가격 차이 확인 필요.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제 존엄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의의 문제야. 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지은.
이제부터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간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옷을 꺼내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70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가방 안에 작은 노트와 펜 그리고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참지 않는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간 국세청에서 일할 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사가 있는 날이면 몸이 먼저 깨어나곤 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 하늘.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작이야.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옷들.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점퍼, 편한 검은 바지, 낡은 운동화. 거울을 보니 그저 산책 나온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완벽해. 가방 안에 작은 노트, 펜, 핸드폰,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챙겼습니다.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그 낡은 세무조사 수첩을 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박순덕, 20년 만에 복귀다. 강남역 인근 며느리의 병원이 있는 건물. 저는 일부러 그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근처에 작은 원룸 있나요? 할머니, 여기 강남이라 비싸요. 월세가 최소 70만 원은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상담하는 척하며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2층이 성형외과더라고요. 장사 잘 되나 봐요? 아, 닥터제이요? 엄청 잘 되죠. 원장님이 젊고 실력도 좋다고 소문났어요. 임대료를 1,500만 원씩 내는데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월 임대료 1,500만 원. 저는 노트에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연락 주세요. 부동산을 나서며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화려한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월 1,500만 원. 그럼 연매출은 최소 5억 이상이겠군.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약국. 저는 소화제를 사러 들어가는 척하며 약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소화제 좀 주세요. 네, 여기요. 식후에 드세요. 근데 맞은편 성형외과가 장사 잘 되나 봐요? 사람이 엄청 많던데. 아, 닥터제이요? 네, 엄청 잘 돼요. 우리 단골 중에도 거기서 수술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끔 불만 있는 사람도 있나요? 성형이면 부작용도 있을 텐데. 약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오시긴 해요. 붓기가 안 빠진다거나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거나. 그러면 환불 같은 건 해주나요? 글쎄요. 그런 건 잘 안 해주는 것 같던데. 병원 측에서는 정상 과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정보. 고객 불만 처리 미흡. 환불 거부.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약국을 나서며 저는 노트에 추가로 메모했습니다. 환자 불만 사례 확인 필요. 의료 분쟁 가능성. 병원 건물 뒤쪽 골목. 직원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수거함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CCTV는 정문 쪽에만 있고 뒷골목에는 없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야.
쓰레기 봉투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약품 상자, 그리고 종이 뭉치들. 저는 고무 장갑을 끼고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상담 기록지, 상담 내용 쌍꺼풀 견적 350만 원, 현금 시 300만 원, 현금 할인. 이건 명백한 탈세의 증거였습니다. 몇 장을 더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그리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다는 메모. 저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병원 간호사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박스 좀 주우려고요. 이사 갈 데가 있어서. 아, 네. 그럼 저기 있는 박스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자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수집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원본은 나중에 제출할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사진은 백업용이었죠.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결제 시 2030% 할인, 영수증 미발급 권유, 상담 기록에 세금 계산서 불필요 메모. 이 정도면 수억 원대 탈루 소득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성형수술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구석 자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완전 망했어.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아. 의사가 처음 약속한 거랑 완전 달라. 환불 요구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만 하고.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아니, 400만 원이나 냈는데.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원장은 얼굴도 안 비치고 간호사만 나와서 정상 과정이래.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닥터 제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셨나요? 여성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맞은편이라 간판이 보여서요.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완전 사기당했어요. 상담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해놓고 결과는 이 모양이에요. 그럼 소비자원이나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는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병원 측에서는 계약서에 동의하셨잖아요 라고만 하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면 돈만 더 들 것 같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 처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여성은 메모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군. 저는 우리 손녀가 간호사인데 어디 병원 취직하면 좋을까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닥터 제이 성형외과는 어때요? 괜찮은 곳인가요? 거기요? 장사는 잘 되는데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고요? 네, 의료기기 구매할 때 항상 세금 계산서 안 떼는 조건으로만 사더라고요. 현금 거래만 하고요. 또 하나의 증거.
세금 계산서 없는 현금 거래. 이건 매입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사실 불법이긴 한데 뭐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서로 윈윈이니까. 윈윈. 탈세자들이 항상 쓰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요. 업체를 나서며 저는 노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의료기기 현금 구매 세금 계산서 미발급 확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노트 2페이지가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현금 결제 시 할인 제공 탈세 의심. 영수증 미발급 권유 소득 누락. 상담 기록지 내 세금 회피 메모. 환자 불만 처리 미흡 의료 분쟁. 의료기기 현금 구매 매입 자료 조작. 이 정도면 시작으로는 충분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부 장부나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결정적인 자료. 어떻게 구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그냥 산책 중이야. 엄마 혹시 요즘 지은이네 병원 근처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 지은이가 그러는데 병원 직원이 엄마 같은 분을 봤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들켰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근처가 산책하기 좋아서 가끔 가는 거야. 걱정 마.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냥 지은이가 좀 신경 쓰이나 봐요.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켰어.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을 프린트하고 노트 내용을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붙였습니다. 닥터 제이 탈세 증거 1차. DOCX. 저는 그 파일을 USB에 백업하고 원본 서류는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국세청에 들어갔던 날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준비나 단단히 해.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에서 며칠 전 만났던 그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기다렸어요. 어머, 왜요? 여성은 저를 카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2명의 여성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도 닥터제이에서 피해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명의 여성. 모두 며느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부작용이나 과다 청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코 수술 받았는데 코가 휘어졌어요. 재수술 해달라고 했더니 추가 비용 300만 원 내래요. 저는 보톡스 맞았는데 얼굴이 마비됐어요. 병원에 항의했더니 원래 그럴 수 있다고만 하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어떻게? 제가 예전에 이런 일 좀 해봤어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새 여성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피해자 3명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할머니, 이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증거예요. 그날도 저는 네 번째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하얀 가운, 병원 직원복이었습니다. 혹시 박순덕 할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당신은? 저는 닥터제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이름은 정미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사람.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보낸 스파이는 아닐까? 간호사분이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정민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 병원의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카페의 가장 구석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닥터제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직장인 줄 알았죠. 급여도 괜찮고 원장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안 떼주는 건 기본이고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 권유하고 심지어 부작용 생긴 환자들 협박까지 해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환자분이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데 원장님은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며 환불 거부하고 그 환자분이 울면서 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이잖아요. 그 병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 주려는 거잖아요. 용기 낸 거예요.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병원 내부 회계 자료예요.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현금 매출 누락 내역이랑 허위 세금 계산서 목록, 그리고 환자 블랙리스트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타야. 정미 씨,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금고 안에 가득 쌓인 현금 뭉치들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찍은 거예요. 원장님이 현금을 병원 금고에 보관해요.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요. 적어도 2억은 될 거예요. 2억. 탈루 소득의 증거였습니다. 정미 씨, 혹시 이 일로 당신에게 피해가 가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저 어차피 다음 달에 퇴사할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지금 강남 쪽에 계시죠? 들켰습니다. 그 뭐가 문제니? 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 주변 계속 배회하시고 직원들한테 이상한 질문하시고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치매 그 단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멀쩡해. 그럼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럼 말씀하시지. 왜 우리 병원 앞에서 구걸이라도 하실 생각이세요? 구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침착함을 잃을 뻔했습니다. 최준 씨,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 있죠.
어머님이 우리 병원 평판에 피해를 주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하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정미가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닥터 J 현금 매출 누락, XLSX, 허위 세금 계산서 목록, PDF, 환자 블랙리스트, DOCX.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매달 수천만 원씩 누락된 현금 매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3년간 총 15억 원 이상을 누락시켰어. PDF 파일에는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목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은 가짜 업체들과의 거래를 꾸며 세금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환자 블랙리스트였습니다. 클레임 가능성 높음 마이너스 환불 절대 불가. 부작용 발생 마이너스 법적 대응 준비. 악성 민원 마이너스 협박 고려.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하나씩 프린트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닥터 J 최종 증거 완성본.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끝낼 수 있어.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닥터 J 성형외과 고문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대화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최지은 원장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병원 주변을 배회하시며 환자들에게 접근하고 병원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려 하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속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간 이런 협박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탈세자들은 항상 조사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앞세워 협박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를 걸어 다니는 게 범죄인가요? 하지만 병원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신 건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쓰레기건까지 알고 있어. 며느리가 제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운 게 절도라고요?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건 처음 보네요. 어르신, 이러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합의금을 제시하셨습니다. 500만 원 드릴 테니 앞으로 병원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합의금.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르신,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상대도 안 돼요. 전문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전문가야. 20년 경력에. 할 말 끝났으면 가세요. 다음부터는 영장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남자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어르신 아드님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들. 그들은 제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수까지. 위협하다니.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3명과 정미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카페 대신 조용한 스터디 카페의 개인 공간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변호사를 보내 협박했어요. 진짜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정미가 준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제대로 된 곳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세청이요?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비자원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받는 동안 저희 증거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동료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순덕아, 오랜만이다. 자료 보냈어. 내일 당장 조사팀 꾸릴게. 김재호. 제가 국세청에서 함께 일했던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있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4명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증거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정미의 내부 자료, 제가 수집한 영수증들,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병원 주변 조사 내용까지 두꺼운 파일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닥터 제이 성형외과 최지은 원장 탈세 및 의료법 위반 제보 자료.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제보자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 파일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지은.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지은이 변호사를 보냈다면서요? 그래.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만날 수 있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국세청 조사,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아들 민수와의 약속 시간. 저는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대신 차가운 물 한 잔. 긴장 때문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앉아라. 민수는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엄마를 고소하려고 해요. 알고 있어.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왜 저 사람 병원을 조사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이게 뭔데요? 내 아내가 한 짓들이야. 민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현금 매출 누락 내역. 두 번째 페이지. 허위 세금 계산서 목록. 세 번째 페이지.
환자 블랙리스트.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다 증거가 있어. USB에 원본 파일도 있고 내부 고발자도 있어. 내부 고발자요? 내 아내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한테 자료를 넘겨줬어.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지은이가 이런 짓을.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저를 위해서요? 제 아내를 파멸시키는 게 절 위하는 거예요?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한테도 차갑고 엄마한테도 무례하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민수야,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5년 동안 엄마가 봤어. 넌 집에 갈 때마다 긴장하고 아내 눈치 보고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그게 행복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국세청 조사관이셨어요? 그래. 20년 동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냥 평범한 엄마로. 민수는 파일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생각 좀 할 시간 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니? 엄마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은이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무거운 걸음걸이.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멈출 수 없어. 저는 20년 만에 다시 국세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회색 건물, 정문을 지나는 직원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돌아왔구나. 로비에서 김재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순덕아. 재호야. 김재호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함께 수많은 조사를 했던 동료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야, 20년 만에 연락하더니 이런 폭탄을 던지네. 미안해. 갑자기 부탁해서. 아니야. 자료 보자마자 바로 팀 꾸렸어. 이건 완전 조직적 탈세야. 15억 이상은 될 것 같아. 15억.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언제 조사 들어가니? 내일 새벽 6시에 급습한다. 증거 인멸 막으려면 기습이 최선이거든. 고마워. 근데 순덕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자료에 적혀 있던데. 이 사람이 내 며느리라며? 그래. 김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복수로 비춰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알아.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래도 너 아들은 어떡하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내일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간판 아래 여전히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 끝나.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며느리 최지은이 나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오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변호사한테 경고받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자수하세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다 알아요. 15억 탈세, 환자 협박, 의료법 위반 다요.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런 헛소문 믿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요? 어디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게 될 거예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직접 보여줄 거예요.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새벽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이 병원에 들어와요.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고 직원들을 조사할 거예요.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제보했으니까요. 제보. 어머님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20년간 국세청 특별조사관으로 일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죠. 그리고 모두 감옥에 보냈어요.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5년 전 내가 처음 당신 집에 갔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그깟 그릇 하나 깼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 그냥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에요. 진짜 범죄는 당신이 환자들한테 한 짓이죠. 지은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민수는 알아요? 제 남편은요? 알아요. 오늘 아침에 다 말했어요. 그럼 민수가 뭐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차에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은 씨,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고 며느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왜 이 밤에? 지은이가 사라졌어요. 뭐?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도 없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또 오후부터요. 마지막으로 본 게 병원 주차장이었대요. 내가 경고한 직후 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엄마도 지금 나간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증거 인멸하려고 도망갔을지도 몰라.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2층 병원이 있는 곳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구나. 저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없었습니다. 새벽이라 당직자도 없었죠.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병원 문.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원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지은이 거기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현금 뭉치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도망치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만함도 차가움도 사라지고 그저 겁에 질린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안 돼요. 저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비 벌려고 밤새 알바하고 의대 들어가려고 재수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환자들을 속였어요? 세금을 안 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 나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시골 출신에 대학도 못 갔어요. 하지만 그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짓밟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가야죠.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원장실 창문 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국세청 조사팀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과 압수 상자를 들고 2층 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원장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재호가 팀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김재호입니다. 닥터제이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행합니다. 최지은은 원장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를?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병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접수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 캐비닛을 열고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최지은 원장님, 금고 열쇠 주시겠습니까? 임의 제출하지 않으시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조사관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봐요. 현금이 최소 2억은 됩니다. 전부 압수하고 1년 번호 기록하세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났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상담실장, 행정직원들. 모두 현관 앞에 모여있는 국세청 차량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국세청 일에 조사 들어왔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어느새 취재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닥터제이 성형외과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뉴스 봤어요. 지은이 병원에 국세청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래. 엄마가 한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까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떡해요? 민수야, 제 아내가 범죄자가 됐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제 인생도 끝났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는, 엄마 복수는 성공했죠? 만족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라고 하시려고요? 엄마의 정의 때문에 제 가정이 박살났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정미 씨, 무슨 일이에요? 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요? 정미는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내부 고발자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USB 제 컴퓨터에서 복사한 거라는 게 로그 기록으로 나왔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이력서에 해고라고 쓰면 다른 병원에 취직도 못해요. 정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옳은 일을 한 건데 왜 제가 벌을 받아요? 저는 정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후회돼요. 내부 고발자의 대가. 저는 20년간 수없이 봤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현실을. 정미 씨,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부당 해고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 업계는 좁아요. 소문 다 나면 저는 끝이에요. 정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 3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감사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언론에 얼굴 나올 수도 있대요. 네? 경찰이 연락 왔어요. 조사받으러 오래요. 그럼 신문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회사 다니는데 이거 알려지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하지만 피해자잖아요. 그래도 성형했다는 거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 일에서 빠질게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 건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TV 화면에 최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모함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를 신고한 사람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왔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신고했습니다. 거짓 증거라고요? 네. 병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하고 직원들을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해고당한 직원을 사주해서 내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지은 원장은 시어머니를 무고죄와 업무방 해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맞고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호였습니다. 순덕아, 뉴스 봤어? 봤어. 이거 좀 복잡해졌어. 저쪽에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 조사팀도 압박받고 있어. 하지만 증거는 진짜잖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저쪽에서 고가의 변호사 팀을 꾸렸어.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그럼? 순덕아, 최악의 경우 내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핸드폰을 켜자 수많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뉴스 댓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려고 거짓 신고한 거 아냐? 요즘 시어머니들 진짜 심하네. 무고죄 확실히 처벌해야 함. 늙은이가 며느리 질투해서 이런 짓을. 여론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기자회견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악인이 된 거야.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엄마를 고소했어요. 알고 있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민수야. 엄마가 무고죄로 유죄받으면 어떡해요? 그럼 엄마가 감옥 가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죠.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은이한테 사과하고 합의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민수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엄마가 지금 위험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엄마. 민수야, 엄마 믿어줘.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욕, 몇 주간 모아온 증거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심. 하지만 지금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내부 고발자는 해고당했고, 피해자들은 등을 돌렸고, 여론은 저를 악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서랍을 열어 그 낡은 세무조사 수첩을 꺼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20년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이름.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한 걸까? 아니면 복수를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의 소나기였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야. 핸드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 닥터 제이 원장, 시어머니 고소. 가족 간 갈등이 범죄 조작으로. 댓글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조사관. 67년을 살아온 할머니.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빗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비는 그친 지 오래였지만 제 마음속 먹구름은 여전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절차상 하자 지적돼. 시어머니의 무고, 가족 간 갈등이 빚은 비극. 명성 높은 성형외과 원장, 시어머니 고소.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 걸까?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미예요. 정미?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요? 이 결정적인 증거요. 정미는 노트북을 켜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할머니, 제가 해고당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요? 이 원장님이 쓰는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장부를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예전에 원장님이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제가 초기화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복구용 이메일이 제 계정으로 설정돼 있었거든요. 정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금 보관 내역, VIP 고객 특별 관리. 이거 보세요. 병원에 제출한 장부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진짜 매출이 다 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신고한 연매출 3억. 하지만 진짜 매출은 12억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VIP 고객 파일. VIP 고객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예인, 재벌가 부인들의 이름과 함께 뇌물 내역까지. 배우 무료 시술 제공대가 인스타그램 홍보. 그룹 회장 부인 50% 할인대가 세무조사 무마. 이건 뇌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증거인멸 계획. 저는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대응 전략. 1. 이중 장부 중 가짜 장부만 제출. 2. 진짜 장부는 클라우드에 보관 후 병원 내자료 삭제. 3. 내부 고발자 색출 및 해고. 4. 언론 플레이로 여론 조성 피해자 코스프레. 5. 신고자 시어머니를 무고죄로 역고소. 이건 계획적인 증거인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 정미 씨 이거 국세청에 바로 제출해야 해요. 네. 지금 바로 가요. 저는 정미와 함께 김재호를 찾아갔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재호야 이거 봐. 김재호가 노트북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전 조직적 범죄야. 탈세도 탈세지만 증거인멸 기도에 무고죄 역이용까지. 이걸로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 이건 징역 5년 이상 확정이야. 김재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한다. 닥터 제이 건 2차 조사 들어간다. 국세청은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지은에게 긴급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김재호의 권유로 검찰청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도착했고 최지은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중 장부 사실입니까? 증거인멸을 계획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한 건 역공작이었습니까?
최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검찰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박순덕님, 신고 동기가 개인적 원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한 범죄를 목격했고 신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가족 관계가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개인적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피해자들이요?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과다 청구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그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 검토 결과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무고죄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검찰청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 최지은은 탈세, 증거인멸, 의료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총 탈세액은 18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자에 대한 무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닥터제이 원장, 전면 자백. 시어머니 무고 아닌 정당한 신고였다. 18억 탈세, 의료계 충격.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영웅이었네. 67세의 탈세범 잡다니 대단하다. 이게 진짜 정의구현. 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긴 싸움이었기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민수는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복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정의를 실현하신 거였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은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냥 눈 감고 살았어요.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고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냥 사랑했던 거잖아. 엄마, 민수야, 이제 새로 시작해.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지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지은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최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할 말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의자 최지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 경위가 최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지은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의사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을 기만하고 국가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했다. 특히 신고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한다. 쿵.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지은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덕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67세의 탈세범을 잡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럼 후회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세무조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결국 외로운 것이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호였습니다. 순덕아,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최지은 항소 포기했대. 1심 그대로 확정됐어. 그래. 5년이야. 5년 후에 나오는 거지. 그때는 다시는 의사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아, 넌 잘한 거야. 국민의 세금을 지켰고 피해자들을 구했어. 고마워. 근데 넌 왜 그렇게 목소리가 무거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5년. 그 사람은 5년을 감옥에서 보내는구나.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 최지은 서울구치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님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너무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왜 용서하지 못했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어도 저는 결국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걸. 저는 교만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만 봤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멈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해쳤을 겁니다. 5년 후에 나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을 압니다. 민수에게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최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민수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수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왔어. 저한테도 왔어요. 이혼 동의서랑 같이.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네요. 민수야, 괜찮니? 괜찮아요. 사실 전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요. 제가 비겁해서 버텼던 거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저 때문에 5년 동안 참으신 거 알아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으니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 노력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모르겠다. 네.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기쁘지도 않아. 그냥 텅 빈 느낌이야. 민수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카페에서 정미를 만났습니다. 정미는 새로운 병원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지만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변호사 소개해 주시고 부당해고 소송도 도와주셨잖아요. 실제로 정미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위로금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 나는 정의를 실현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정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의는 원래 그런 거래요. 누군가는 무너져야 하니까. 기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가? 하지만 할머니가 하신 일은 옳았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닥터제이 성형외과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병원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피해자 일동. 저는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구했구나.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닥터제이 성형외과가 있던 2층.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떼어졌고 창문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곳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12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최지은과의 면회였습니다. 면회실의 투명 유리 너머로 최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편지 받았어?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 네. 5년 후에 나가면 뭐 하고 싶어요? 최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도와주는 일 해요. 네. 의료, 봉사든 상담이든
당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도와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해서. 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5년 동안 진짜 반성하고 나와서 증명하세요.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인생은 한 번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적어도 끝낼 수는 있겠어.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70세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착한 여자였습니다.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그 동네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재호는 국세청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직 성형외과 의사, 무료 의료 상담 봉사 시작.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직 의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지은.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다시 시작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세무조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 저는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백지 위에 저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정의는 생각보다 무겁고 외롭고 쓸쓸했다.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한 가정을 파괴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내가 그 누군가였다. 67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 정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 정의는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 나는 지금도 묻는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정의란 원래 완벽한 답이 없는 것이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들이 실루엣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최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민수는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정의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실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조용히 홀로.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던 한 사람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지.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고요를 느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다만 정의만이 남은 싸움.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